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삼성전자가 오는 19일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에 주가는 5만 원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위기 극복 해법에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주요 카드사들이 무배당을 선언하면서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수 부진과 경기 악화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드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 상장 지수 펀드가 대거 상장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인기 상품 백기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신규 상품에 대해 마땅한 보호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낸 지 2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정부는 이딴 사망 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사면 초과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은 깊어가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하듯 주가는 5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주주들의 질타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는 19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는 반도체 위기 돌파와 부진한 주가 부양, 신사업 청사진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불발됐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믿음 게이머는 이 회장뿐인데 위기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책임 경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지난해 구원 투수로 등판한 전영현 부회장에게 쏠립니다. 취임 1년차를 맞았지만 성과는 부진한 상황.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실적 부진에 고개를 숙이며 이례적인 사과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번 주총에서 반도체 부진의 시선을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은 반도체 전문가를 이사회 전면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전영형 부회장과 송재혁 사장을 사내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사회이사로 신규 선임합니다. 관료와 금융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왔던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반도체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건데 반도체 위기를 반증하는 셈입니다. 약속한 주가 부양도 화두입니다. 지난해 주총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주당 76,900원, 1년 새 4만 원대까지 고꾸라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섰지만 겨우 5만 원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사 보수 한도를 삭감한다는 계획이지만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주총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해왔는데 로봇 등 신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주요 카드사들이 무배당을 선언하면서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내부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 자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도 내수 부진과 경기 악화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드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8개 전업카드사 중 절반이 지난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거나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8개 카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배당금 총액은 8,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가 올해 결산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실적이 감소하면서 배당 규모가 줄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실적 상승과 함께 3위권을 기록했지만 11년 만에 무배당을 선언했습니다. BC카드도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70% 넘게 증가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의 배당금이 줄어든 데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달 부담 증가와 내수 부진, 여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해서 인하되면서 업황이 악화한 겁니다. 카드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업인 신용 판매 수익보다 비용 절감과 카드론 확대 등에 따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돼서 내부 유보가 부족하니까 이제 배당을 통해 사회 유출을 안 하겠다 그런 맥락인 거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위 조절하면서 이 수익을 좀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올해는 금융당국이 카드론에도 총량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인기 상품 베끼기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은 지난해 말 출시된 상품과 다를 바 없는 양자 컴퓨팅 관련 상장 지수펀드가 대거 상장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신규 상품에 대해 마땅한 보호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업계의 자발적 혁신 노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양자 컴퓨팅, 신한자산운용의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액티브,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ETF 4종이 대거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단독 출시해 이미 상장되어 있는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ETF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ETF는 초기 설정액 74.9억 원에서 전거래일 기준 순자산 총액 1,191억 원으로 15배 이상 급증하면서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인기 상품 베끼기에 나선 것입니다. 2차 전지 소부장 테마가 인기를 얻었을 당시 상품 베끼기 관행에서 전혀 나아진 바 없는 모습입니다. 상품 구성과 비중 등 내세울 특장점 없이 대동소이한 ETF가 다수 상장되면서 총보수 인하 같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 서로를 향한 공격적 광고 등 본질이 아닌 영업활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운용사의 새로운 좋은 상품을 개발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도 독창적 상장지수 상품을 개발하면 6개월 동안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긴 신상품 보호제도 평가 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개선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소와 금투협에 들어온 신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거래소와 금투협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다는 것은 신상품이라고 정의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은행, 보험, 증권업계 특성상 동시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보호제도라는 건 독점을 줘서 타 운용사 사업을 제한시키는 거다 보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운용사들의 자발적인 혁신상품 개발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에 이어 어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급기야 현대 엔지니어링은 전국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죠. 현장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영업 정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서울 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지 2주도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발생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제부터 전국 80여 곳의 공사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사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조위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딱 2주 만에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영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 정지 등 모든 행정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며 5월쯤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GS건설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최고 처분 수위인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도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부실 시공 등의 오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우정 대표가 새로 취임을 했죠. 취임 3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2주 전 서울 세종 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당시 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주 대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 속에 지난해 11월 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무안군의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했고 또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해 4분기에는 1조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잇따라 대형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주 대표의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무통인 주 대표가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서 취임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주 대표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지도 앱인 구글맵이 다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구글맵은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정밀 지리 정보를 받지 못해 한국 시장에서는 유독 힘을 쓰지 못해왔는데요. 구글이 9년 만에 다시 데이터를 요청하며 국내 시장을 두드리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지도앱 업계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한국 지도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구글맵이 다시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지도 앱들의 경쟁 대비가 미비한 가운데 구글맵이 국내 진출에 성공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요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5,000대의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구글은 지난 2016년에도 이 같은 데이터를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간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요청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중요 안보시설 등의 블러 처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상태입니다. 구글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도 앱 중 하나. 그러나 상세 지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탓에 정밀성이 떨어져 유독 한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해왔습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국내 시장 재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맵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경우 국내 지도앱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맵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기본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OS 지배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높은 글로벌 인지도와 호환성을 바탕으로 방한 외국인들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정밀한 길찾기를 위해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국내용 지도 앱을 따로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구글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글로벌 경쟁에 대한 국내 지도앱 업계 준비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지도앱 업계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같은 토종 앱들이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간 별다른 글로벌 경쟁사가 없어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경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 규제가 시장 독점 체제를 지켜주는 방파제로 기능해 국내 지도앱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요청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종 결론은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구글맵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1,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3위 자리 싸움도 치열한 모습입니다. 테슬라와 볼보, 렉서스는 신차 출시로 점유율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양강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3위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판매 1위 기업은 BMW. 7만 3,054대를 팔아 2위 벤츠를 2년 연속 앞질렀습니다. 뒤이어 테슬라, 볼보, 렉서스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올해 1, 2월 누적 판매량은 BMW가 12,234대로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벤츠는 지난해보다 29.6% 늘어난 8,453대를 판매하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입차 3위 자리를 놓고 렉서스와 테슬라, 볼보가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매 격차는 100대에서 200대에 불과한 상황. 렉서스는 중대형 세단이 판매를 견인했고 테슬라는 중형 SUV인 모델 Y, 볼보 역시 SUV인 XC9이 판매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각사는 올해 신차를 내놓으며 점유율 벌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계획. 볼보는 최근 소형 전기 SUV EX30을 출시했는데 국내 판매 가격을 경쟁사 동급보다 크게 낮추며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저렴한 4천만 원대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겁니다. 일본 토요타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도 대형 SUV 디올뉴 LX700H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로 라인업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출시한 인기 차종 모델 Y의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한 뉴 모델 Y를 선보일 예정. 올해 2개월 누적 929대를 판매한 아우디도 올해는 한국 내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를 출시하며 이전의 독일 3강 구도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엔컴퍼니 체제 1년여를 맞은 남양유업이 여전히 홍원식 전 회장과 444억 원의 퇴직금 소송에 진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선 우유 소비가 줄고 있고 내년부턴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남양유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행컴퍼니 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지난 남양유업이 대대적인 기업 손질에 나서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이어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퇴직금 규정 개정까지 앞두고 있는 등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는 모습. 남양유업은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추진해온 주주가치 재고 노력의 일환으로 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소각은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입한 30만 5,464주가 대상입니다. 어제는 새로운 기업 CI와 슬로건 건강한 시작을 공개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더불어 기업 정체성 재정립과 브랜드 가치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한행컴퍼니 출신 인물을 등기 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대폭 손볼 예정입니다. 남양유업은 그간 홍원식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소비자 신뢰를 잃고 평판이 하락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매각 후 지난해 5월 444억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도 법정 공방 중인 상황. 남양유업은 지난해 6년 만에 흑자 전환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527억 원, 당기순이익 7,324만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행렬을 끊어내고 매출 1조 원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소송전에 더해 어려운 시장 상황까지 남양유업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본업인 우유 시장에서 경쟁사인 서울우유와의 격차가 크고 저출산 기조로 국내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내년부터는 미국과 유럽산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영 쇄신과 실적 반등을 동시에 노리는 남양유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비금융업 진출 규제 탓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회사의 약 88%가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 탓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회사의 71.5%는 비금융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금융업만 하는 회사가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 혁신금융 서비스 개선,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JP모건 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출시해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내며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키웠습니다. 모건 스탠리 그룹도 2019년 이후 헬스케어 기업 4곳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의 인수합병 추진과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 비금융 간 칸막이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이나 간병,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 간병 등의 서비스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고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2가지 유형을 선택하거나 결합이 가능하며 유동화 신청에 대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BMW 코리아가 BMW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뉴 iX2 e드라이브 20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뉴 iX2에 이어 올 3분기 BMW 코리아는 순수 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차 뉴 iX를 출시하고 준준형 전기 세단 뉴 i4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입차 1위 자리를 지켜온 BMW는 올해 전기차 신차를 대거 출시하며 순위 굳히기에 나서는 전략입니다.
BMW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6만 8,523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6,350세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수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